자식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그들의 학비를 대느라 집을 마련해주고 혼수를 준비하느라 어금니를 꽉 깨물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이 가정을 이룬 뒤에는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에 생활비 보태달라는 소리에 단 한 번도 아니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나이가 들고 몸마저 지쳐갈 때 그들도 예전처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 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68살 된 어느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 믿으며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거절의 말을 내뱉지 못했던 그녀였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3가지 제안을 해왔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번의 거절이 그녀의 노년 행복을 진정으로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노년이 되어서도 거절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자식들 뜻에 따르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삶의 경종입니다. 시니어 인생 수업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노년의 거절은 결코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68살이죠. 지금은 서울 시내의 1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먹고 입는데 걱정 없고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있더군요. 젊은 시절 느꼈던 행복은 사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제 남편 민호 씨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결혼이 빨랐고 관습도 엄격했죠. 20살도 되기 전에 저는 민호 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는데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돈 걱정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늘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도리를 따지며 엄하게 하실 때도 제가 속상해하면 민호 씨는 언제나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었거든요. 제가 첫째로 딸을 낳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동안 밝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대를 이어야 한다며 아들 타령을 하셨죠. 저는 사실 둘째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뻔했고 만약 둘째도 딸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말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강공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쓰셨죠. 만약 둘째를 낳는다면 성별에 상관없이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주시고 산후조리사까지 직접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야 500만 원이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 시절 민호 씨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거금이었으니 제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뱃속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고 약속하신 돈과 산후조리사도 바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댁에서 제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까다롭던 시어머니도 말투가 부드러워지셨죠. 겉으로 보기엔 제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 민호 씨가 밖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을 막아주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요. 그의 지지와 애정이 없었다면 제가 집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나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는 그저 온 가족이 화목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것은 민호 씨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신기루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라는 수식어들은 그저 찢어지기 쉬운 포장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호 씨가 곁에 있을 때는 무엇이 진짜 나를 지켜주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많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결혼 생활 내내 민호 씨의 월급은 넉넉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10년 넘게 아끼고 모은 끝에 드디어 서울 시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 집 하나 갖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곳은 늘 자식들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살림살이 어느 것 하나 돈 안 드는 일이 없었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가 퇴직하던 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대출 부담이 엄청났죠. 민호 씨는 결심한 듯 평생 모은 퇴직금과 예금을 털어 5억 원을 아들 아파트 중도금으로 내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시집갈 때도 서운하지 않게 했습니다. 혼수와 가전, 차까지 합쳐 2억 원 가까이 들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은 자식들 다 출가시켰으니 이제 노년을 편히 즐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고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는 도저히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가 도와주겠노라 자처했습니다. 딸네 집도 마찬가지였죠. 외손주가 태어난 후 딸은 업무 스트레스에 육아까지 겹쳐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 민호 씨는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들 집으로, 저는 딸 집으로 향했죠. 매일 아침 7시 우리 부부는 각자 장바구니를 들고 자식들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삼시세끼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등 온갖 도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손주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누군가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내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드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의 하루는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시간과 체력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 원씩 자식들의 생활비를 보태주었고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손주들과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을 합치면 500, 600만 원 정도라 적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잘 지낼 수만 있다면 제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란 자식의 행복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깊어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희생은 습관이 되면 결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쉼없이 흘러 저와 민호 씨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정말 편히 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2년 전부터 민호 씨가 자꾸 속이 더부룩하다며 음식을 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그는 나이 들어 생기는 사소한 문제라며 고집을 피웠죠. 그러던 어느 날 소파에 누워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그를 보며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위암 말기,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 보존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안에선 누구도 원망 섞인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운조차 없었으니까요. 간병과 식사수발, 세탁과 투약까지 모든 일을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금금이야 귀한 자식 둘이 있었지만 병상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상태를 알렸을 때 아들은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짬이 안 나요. 주말에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에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엔 딸에게 전화했죠. 딸은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애들 시험 기간이라 요즘 정신이 없네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민호 씨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가끔 묻곤 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도 제 가정이 있고 일이 바쁘니 어쩌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도 곁을 지킨 건 저 혼자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더는 애들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을 보내고 집안은 부쩍 적막해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과 딸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위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안부 인사는 서너 마디뿐이었고 곧바로 본론을 꺼내더군요. 엄마,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혼자서 이 넓은 아파트에 계시는 건 낭비 같아요. 차라리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에게 물려주실 거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도 않고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 집을 반년씩 돌아가며 지내세요. 모시는 집에서 엄마 연금 관리도 해드리면 서로 좋잖아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아들이 애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남겨주신 3억 원 예금 말이에요. 엄마가 다 쓰실 것도 아닌데 저희가 미리 계획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저희끼리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지금 나누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에요. 그들의 논리 정연한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이 아직 집에 있는데 아이들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딱 한마디만 했죠. 집은 팔지 않을 거다. 돈도 나누지 않을 거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내 발로 요양원에 가마. 아들의 안색이 어두워졌고 딸의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엄마,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나이 들면 자식 말을 들어야 노후가 편안한 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는 입버릇처럼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정그러시다면 나중에 힘들다고 저희 찾지 마세요. 라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딸도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라며 차갑게 뒤따라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으니 시계 초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젖을 먹여 키우던 시절부터 밤을 새워 손주를 돌보느라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던 세월까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떠오른 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제야 제 마음의 빗장이 굳게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평소에 하던 형식적인 안부 인사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제 고집에 지친 거라 생각하며 각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제대로 대화하러 왔어요. 싸우지 말고요. 아들이 미소를 띠며 들어왔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된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딸은 출력된 서류 한 뭉치를 꺼내놓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요즘 우리 아파트 시세가 18억 정도 해요. 혼자 쓰시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현금화하면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어차피 저희 줄 돈인데 미리 주시면 저희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어요?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이 집은 저와 민호 씨가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젊은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며 일궈온 안식처죠.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그저 빨리 현금화해야 할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너희의 인출기가 아니야. 제가 한 글자 힘주어 말하자 아들이 짜증 섞인 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정말 구식으로 왜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껴안고 있으면 뭐해요? 현금이 최고지. 엄마가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걱정, 민호 씨 아플 때 너희가 그렇게 걱정했니? 병실에서 나 혼자 몇 달을 지키는 동안 너희가 단 하루라도 교대해 준 적이 있어? 이제 와서 웬 걱정이야. 제 말에 아들은 입술을 실룩거렸고 딸이 얼른 말을 가로챘습니다. 좋아요. 집은 안 파신다니 더 안 물어볼게요. 대신 이 문제는 저희 뜻을 따라주세요.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하니 저희가 반년씩 모실게요. 대신 엄마, 연금은 모시는 집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요.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연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연금과 남편이 남긴 수당을 합치면 매달 5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쓰기에 충분히 넉넉한 돈인데 그게 아이들 입에는 효도의 대가로 오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내 안전이 아니라 내 돈이구나. 제가 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찌르자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애들 학비에 대출금에 얼마나 힘든데 엄마 모시면서 생활비 좀 보태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에 내가 너희 애들 키워주고 살림해줄 때는 왜 생활비 준다는 소리 안 했니? 제 단호한 물음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순번제로 저를 모시겠다는 건 제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싫고 연금도 싫으시면 적어도 예금 3억 원은 미리 배분해 주세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끼리 싸우면 좋겠어요? 이번엔 아들이 대놓고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3억 원은 저와 남편이 한 푼 두 푼 모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저 미리 쓸 수 있는 유산일 뿐이었습니다. 너희는 늘 나를 효도하겠다고 하지만 그 효도의 조건이 집 팔고 돈 주고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라면 나는 그 효도 거부하겠다.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은 안색이 변했고 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나중에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봐도 원망 마세요. 너희가 돌봐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이 집이 있는 한 잠잘곳 걱정 없고 이 돈이 있는 한 간병인 쓸 돈 걱정 없다. 나중에 정못 움직이게 되면 요양원에 갈 거다. 너희보다 훨씬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진심을 차갑게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던 민호 씨와 효자처럼 보이던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효도는 거래가 되었고 정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나이 들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자신에 대한 예의라는 말의 무게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집을 지키고 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누군가는 외롭지 않냐고 묻겠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제가 비로소 저를 위해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통장과 집문서, 보험 서류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제 집은 오래되었지만 입지가 좋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예금과 연금도
제 노후를 품위 있게 지켜주기에 충분합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이 집 저 집 떠돌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근처 노인 복지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활기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가식 없이 속내를 털어놓으며 자식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함께 밥을 먹고 취미 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믿을 만한 간병업체도 미리 알아봐 두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거나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무엇이 무섭나요? 정말 무서운 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입니다. 이제 제 저녁 식탁은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젊은 날의 사진첩을 넘겨보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집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의 효도? 가족의 화목? 아닙니다. 진정으로 노년을 안심하게 하는 것은 내 명의의 집, 통장의 잔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노후는 오직 저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참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효도의 모양새를 갖추기보다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변에 집을 팔아 자식 사업 자금을 대줬다가 거리로 나앉은 동료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남편 민호 씨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요. 이제야 저는 그 숙제를 마쳤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매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노년의 안전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집과 돈, 그리고 자신의 경계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고집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께 노후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제가 더 깊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노년의 고민이나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